쩍쩍 허공을 가르는 섬뜩한 파여름이 얼어붙은 장터의 소음을 단숨에 집어삼켰다. 그것은 마른 장작이 쪼개지는 소리가 아니었다. 살점이 터지고 뼈가 으스러지는, 살아있는 짐승이 내지르는 고통의 비명조차 억눌린 처참한 소리였다. 희뿌연 입김이 시야를 가리는 혹한의 날씨였으나 장터 한복판에 몰려든 구경꾼들의 눈에는 기이한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들의 시선이 꽂힌 곳, 짓밟힌 눈밭 위에는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흩뿌려져 마치 지옥도와 같은 참상을 그려내고 있었다.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으며 바닥을 기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람이었다. 얇은 소복 하나만을 걸친 채 매질이 떨어질 때마다 가녀린 어깨를 들썩이며 신음을 삼키는 여인. 홍련이었다. 그녀의 등은 이미 채찍에 맞아 살가죽이 벗겨져 너덜거렸고 하얀 눈 위로 뚝뚝 떨어지는 붉은 피는 얼어붙은 땅마저 녹일 듯 뜨거웠다. 매질을 하는 거구의 사내는 숨을 헐떡이며 다시금 채찍을 높이 치켜들었다. 독한 년, 내 년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한들 내 돈을 떼먹고 도망칠 수 있을 줄 알았더냐. 사내의 고함 소리와 함께 다시 한번 채찍이 허공을 갈랐고 홍련은 외마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축 늘어졌다. 구경꾼들 사이에서는 혀를 차는 소리와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뒤섞여 흘러나왔다. 누군가는 전현이 객주 영감의 첩살이를 거부하고 도망치다 잡혔다지라며 수군거렸고 또 다른 누군가는 쳇쳇 기생팔자가 다 그런 것이지 주제를 모르고 날뛰니 저 꼴이 나는 게야 라며 조소했다. 그 잔인한 방관과 조롱의 숲 사이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인파를 헤치고 들어오는 한 사내가 있었다. 다해진 무명 저고리에 집신을 꿰어 신은 행색이 남루하기 짝이 없는 사내 칠성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머리에 든 것이 없어 칠성치싱이 아니라 칠푼이라며 손가락질하곤 했다. 부모 없이 자라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며 평생을 눈칫밥으로 연명해온 그였으나 지금 그의 눈빛은 여느 때의 멍한 빛이 아니었다. 칠성은 피투성이가 된 홍련을 보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거친 손은 품속 깊이 숨겨둔 묵직한 주머니를 움켜쥐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돈주머니가 아니었다. 10년이었다. 칠성이 남들이 버린 밥을 주워 먹고 한겨울에도 군불 하나 없는 냉방에서 새우잠을 자며 모은 피와 땀의 결정체였다. 남의 집 두엄을 퍼나르고 산에서 똠뿌리를 캐다 팔며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모은 엽전 5냥. 그것은 언젠가 번듯한 색시를 얻어 남들처럼 초가 삼간이라도 짓고 살겠다는 그의 유일한 희망이자 인간답게 살고 싶은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었다. 그 돈이면 칠성도 더 이상 바보가 아닌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돈이면 칠성도 따뜻한 아랫목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칠성의 눈앞에는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한 생명이 있었다. 칠성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팍을 짓누르며 핏발선 눈으로 홍련을 응시했다. 그녀와는 일면식도 없었다. 그저 오며 가며 마주친 화려한 옷을 입고 웃음 팔던 기생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진흙탕 속에 처박혀 짐승처럼 맞고 있는 그녀의 모습에서 칠성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이유 없이 맞고 이유 없이 굶주리고 이유 없이 천대받던 자신의 지난날이 그녀의 고통 위로 겹쳐졌다. 객주의 채찍이 다시 한번 홍련의 머리 위로 떨어지려는 찰나 칠성은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바닥으로 뛰어들었다. 그만하시오. 사람이 죽어가질 않소. 그의 갑작스러운 난입에 장터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채찍을 든 사내는 황당하다는 듯 칠성을 내려다보며 코웃음을 쳤다. 이건 또 무슨 미친놈이냐. 내 놈이 대신 맞고 싶어서 환장을 한 게냐. 썩 꺼지지 못해 사내의 위협적인 고함에도 칠성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홍련의 찢어진 옷자락 위로 자신의 낡은 저고리를 벗어 덮어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사겠소. 내가 이 여인을 사겠소. 장터는 순식간에 술렁거렸다. 저 칠푼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기생을 산다고 쥐뿔도 없는 놈이 미치더니 헛소리를 하는구먼.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비웃음 소리가 칠성의 고막을 때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품속에서 꼬질꼬질한 주머니를 꺼냈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주머니 끈을 푸는 그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다. 짤그랑 묵직한 소리와 함께 엽전 꾸러미가 얼어붙은 땅바닥 위로 쏟아져 내렸다. 5냥, 평생을 바쳐 모은 그 돈이, 칠성의 꿈과 미래가 차가운 눈바닥 위로 내동댕이 쳐졌다. 그것은 칠성에게 있어서는 제 목숨을 내놓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였다. 여기 5냥이오. 내 전 재산이오. 이걸로 저 여인을 풀어주시오. 제발 때리지 마시오. 칠성은 무릎을 꿇고 사내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며 애원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비굴해 보였으나 그 속에 담긴 결기는 서슬퍼런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객주 사내는 바닥에 흩어진 엽전들을 곁눈질로 훑어보았다. 기생 하나 값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돈일 수도 있었고 혹은 귀찮은 일을 해결하기에 적당한 돈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사내의 눈에 들어온 것은 돈 액수보다 칠성이라는 존재가 내뿜는 기이한 기백이었다. 평소라면 몽둥이질로 쫓아냈을 천한 놈이 자신의 목숨줄 같은 돈을 바닥에 뿌리며 눈을 부라리고 있는 모습에 사내는 묘한 위압감을 느꼈다. 게다가 주변 구경꾼들의 시선도 점차 재미에서 놀라움으로 변하고 있었다. 사내는 침을 탁 뱉으며 엽전들을 발로 쓸어 담았다. 재수 없는 놈 같으니라고. 더러운 돈이라도 돈은 돈이니 받아주마. 대신 인연 데리고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라. 다시 내 눈에 띄면 그땐 내 놈뼈도 추리지 못할 줄 알아라. 사내는 씩씩거리며 엽전 꾸러미를 챙겨들고는 왈패들을 이끌고 사라졌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칠성과 홍련, 그리고 여전히 웅성거리는 구경꾼들만이 남았다. 칠성은 멍하니 바닥을 내려다 보았다. 텅 빈 손바닥, 10년의 세월이 허무하게 사라진 자리에는 시린 바람만이 감돌았다. 후회가 밀려오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 당장 내일 먹을 끼니조차 막막해진 상황이었다. 그러나 칠성은 고개를 돌려 피투성이가 된 채 기절해 있는 홍련을 보았다. 퉁퉁 부어오른 얼굴, 피딱지가 엉겨붙은 머리카락, 앙상하게 드러난 손목.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의 형상이라기보다 부서진 인형에 가까웠다. 칠성은 왈칵 솟구치는 눈물을 소매로 훔쳐내고는 홍련에게 다가갔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대답 없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홍련의 몸은 물먹은 솜처럼 무거웠다. 칠성은 이를 악물고 그녀를 자신의 등 위로 업었다. 따뜻하면서도 비릿한 피냄새가 칠성의 목덜미를 적셨다. 그 무게감은 단순히 사람 하나의 무게가 아니었다. 그것은 칠성이 스스로 짊어지기로 선택한 운명의 무게이자 그가 치러야 할 혹독한 대가의 시작이었다. 칠성이 홍련을 업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장터를 빠져나갈 때 등 뒤로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저 미친놈, 기어이 사고를 쳤구만. 계집 하나 구한다고 지 인생을 시궁창에 처박다니. 저 돈이면 논마직이라도 샀을 것을. 역시 머리가 모자라니 저런 짓을 하지. 그들의 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다. 세상의 셈법으로 따지자면 칠성은 천하의 멍청이였고 구제불능의 바보였다. 그러나 칠성은 귀를 막고 묵묵히 앞만 보고 걸었다. 차가운 눈보라가 칠성의 얼굴을 때렸고 발가락은 동상에 걸릴 듯 시려왔다. 등 뒤에 엎인 홍련의 심장 박동이 미약하게나마 느껴질 때마다 칠성은 다리에 힘을 주었다. 내가 미친놈이라도 좋다. 칠푼이라도 좋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데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칠성은 속으로 되뇌며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산길로 접어들었다. 마을 어귀에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그것이 이제 두 사람이 견뎌야 할 처절한 생존의 전쟁터가 될 것임을 칠성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등 뒤로 흘러내리는 홍련의 붉은 피가 하얀 눈길 위에 선명한 궤적을 남기며 기구한 인연의 서막을 알리고 있을 뿐이었다. 칠성의 보금자리라 불리는 곳은 집이라기보다는 비바람을 겨우 피할 짐승의 굴에 가까웠다. 사가버린 초가지붕은 검게 변해 있었고 흙벽 곳곳은 허물어져 겨울 바람이 제 집 드나들듯 들이닥쳤다. 그 춥고 누추한 방 한가운데 칠성은 끙끙거리며 등에 업고 온 홍련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차가운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방바닥에는 눅눅한 거적대기 한 장만이 깔려 있을 뿐이었다. 홍련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지만 동시에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칠성은 황급히 아궁이로 달려갔으나 그곳에 남은 것은 싸늘하게 식은 재와 다 타버린 장작 부스러기뿐이었다. 이런 젠장할. 하필이면 이럴 때 택감이 똑 떨어지다니. 칠성은 자신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자책했다. 당장이라도 산으로 뛰어가 나무를 해오고 싶었으나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겨울산은 굶주린 짐승들의 동무대나 다름없었다. 게다가 지금 홍련을 혼자 두고 자리를 비웠다가는 그녀가 밤새 얼어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칠성은 방안을 서성이다 결단을 내린 듯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던 무명 속옷을 벗어 던졌다. 그 옷은 칠성이 가진 유일한 겨울옷이자 10년간 기워 입어 너덜너덜해졌지만 여전히 그의 체온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였다. 칠성은 벗어낸 속옷으로 홍련의 어깨부터 발끝까지 꼼꼼하게 감싸주었다. 이봐요. 색시. 이게 내 껍데기나 다름없는 옷이요. 냄새나고 더러워도 참으시오. 얼어 죽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 칠성은 덜덜 떨리는 입술로 중얼거리며 홍련의 온몸을 주물러 피가 돌게 하려 애썼다. 쟁겹 저고리 하나만 남은 칠성의 몸으로 살을 내는 한기가 칼날처럼 파고들었다. 이빨이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칠성은 홍련의 머리맡, 바람이 가장 심하게 들어오는 문틈을 자신의 등짝으로 막고 웅크려 앉았다. 인간 방패가 되어 외풍을 막아내려는 칠성의 등은 금세 하얗게 서리가 내린 듯 차가워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오냐, 바람아 불어라. 내 놈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내 돈 5냥이 저기 누워있는데 내가 얼어 죽을 소냐. 칠성은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오직 홍련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가르랑거리는 그녀의 숨소리가 끊어질 듯 이어질 때마다 칠성의 심장도 덜컥 내려앉았다가 다시 뛰기를 반복했다. 밤은 길고도 혹독했다.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느껴질 만큼 그날 밤 칠성의 초가집은 생과 사의 경계선 위에 위태롭게 서 있었다. 희뿌연 새벽빛이 문틈으로 스며들 무렵 칠성은 뻣뻣하게 굳은 몸을 억지로 일으켰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눈은 쾌랬고 입술은 보랏빛으로 질려 있었다. 하지만 칠성은 자신의 몸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홍련이 아직 숨을 쉬고 있는지 확인한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향했다. 다 깨진 독을 뒤져보니 쥐 오줌 자국이 선명한 콩 몇 줌과 말라비틀어진 시래기 조금이 전부였다. 미안하오. 색시. 내 살림이 이 모양이라. 그래도 이거라도 먹어야 살지 않겠소. 칠성은 쭈글쭈글한 콩을 맷돌에 대충 갈아 물을 한가득 붓고 끓이기 시작했다. 말이 죽이지. 멀건 물에 콩가루가 둥둥 떠다니는 미음에 불과했다. 하지만 칠성은 그 미음을 보약이라도 되는 양 정성스럽게 다렸다.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땔감이 없어 마당에 굴러다니는 썩은 지푸라기와
자신의 집신 한 짝까지 태워야 했다. 매캐한 연기가 부엌을 가득 채워 눈물 콧물을 쏙 뺐지만 칠성은 부채질을 멈추지 않았다.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거품이 일자 구수하면서도 비릿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칠성은 뜨거운 미음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홍련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칠성은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입으로 호호 불어시킨 뒤 홍련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흘려넣었다. 그러나 홍련은 삼킬 기운조차 없는지 미음은 입가로 주르륵 흘러내리기만 했다. 아이고, 이를 어쩐다. 먹어야 사는데 제발 목구멍으로 좀 넘겨보시오. 칠성은 애가 탔다. 그는 홍련의 상체를 자신의 가슴에 기대게 하고 숟가락 대신 자신의 손가락에 미음을 적셔 그녀의 입술을 적시고 혀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렇게 한 방울, 두 방울, 칠성의 지극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홍련의 목을대가 미약하게 움직이며 꿀꺽 소리를 냈다.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내 새끼. 아니 내 색시 잘도 먹는다. 칠성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듯 기뻐하며 남은 미음을 천천히 먹였다. 뚝배기가 바닥을 드러낼 즈음 칠성의 배에서 천둥 같은 꼬르륵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난 하루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칠성이었다. 그는 뚝배기에 남은 찌꺼기를 손가락으로 훑어보려다 멈칫했다. 홍련이 나중에 깨어나면 배고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칠성은 침을 꼴깍 삼키며 뚝배기를 내려놓았다. 대신 그는 밖으로 나가 마당 구석에 쌓인 눈을 한 움큼 집어 삼키고 어제 주워온 소나무 껍질을 질겅질겅 씹었다. 쓰고 떫은 나무 진액이 빈 위장을 긁어내리는 듯 쓰라렸지만 칠성은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겼다. 해가 중천에 뜨자 칠성은 홍련의 약값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가야 했다. 퉁퉁 부은 홍련의 상처가 닿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마을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있었다. 칠성이 나타나자 순식간에 조용한 정적이 감돌더니 이내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어머, 저기 칠성 총각 아니오. 어제 그 난리를 치더니 꼴이 말이 아니네. 그 돈이면 논을 사서 장가를 갔지. 다 죽어가는 년을 업고 가서 무얼 하겠다고. 내기할까 그년 정신 차리면 칠성이네. 숟가락 몽둥이까지 훔쳐서 야반도 주한다에 내 손모가지를 건다. 안악들의 독설은 칠성의 가슴을 후벼 팠다. 칠성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우물에서 물만 길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아 불안감이 엄습했다. 정말 도망갈까? 내 돈 5냥을 잊고 칠성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다. 사람 목숨을 살렸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을 리가 없다. 설사 도망간다 해도 살려서 보내는 게 맞다. 칠성은 스스로를 위로하며 동냥하듯 이웃집을 돌며 된장 조금과 낡은 무명천을 구했다. 굽신거리는 칠성의 등 뒤로 병신 육갑한다는 욕설이 날아왔지만 그는 그 소리마저 삼켜버렸다. 칠성이 집에 돌아왔을 때 방 안에서 미세한 인기척이 느껴졌다. 칠성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방문을 벌컥 열었다. 홍련이 눈을 뜨고 있었다. 아직 초점이 흐릿하고 몽롱한 눈빛이었지만 분명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었다. 정신이 드시오. 내가 보이시오. 칠성은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다가갔다. 홍련은 낯선 천장과 코를 찌르는 곰팡이 냄새, 그리고 눈앞에 있는 꽤 죄죄한 사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칠성의 손이었다. 나무 껍질을 벗기다 찢어져 피가 맺힌 손가락, 동상에 걸려 시퍼렇게 멍든 손등, 그 투박하고 더러운 손이 자신의 이마를 짚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따뜻하고 조심스러웠다. 홍련의 기억 속에 스쳐 지나가는 잔상들이 있었다. 매질을 당하던 지옥 같은 순간, 자신을 감싸 안던 누군가의 체온,
등에 엎였을 때 들리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밤새 추위와 싸우며 자신을 덮여주던 인간 난로의 온기, 그 모든 것이 눈앞에 이 바보 같은 사내의 것이었음을 홍련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홍련은 마른 입술을 달싹여 무어라 말하려 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이 방 한 구석에 놓인 빈 뚝배기와 칠성의 입가에 묻은 거무튀튀한 나무 껍질 찌꺼기에 머물렀다. 자신에게는 귀한 콩죽을 먹이고 정작 자신은 짐승처럼 나무 껍질로 배를 채운 사내. 홍련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평생을 기생으로 살며 사내들의 욕망과 거짓 웃음만을 보아왔던 그녀였다.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파리떼 같은 사내들. 늙고 병들면 헌신짝처럼 버리는 비정한 세상이었다. 그런데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전 재산을 바쳐 생면부지의 자신을 구해준 이가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칠성이라니. 홍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칠성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왜 우시오? 어디가 많이 아프오? 내가 의원이라도 불러올까? 돈은 없지만 가서 사정하면. 칠성이 허둥지둥하며 더러운 소매로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려 했다. 홍련은 힘겹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칠성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다. 까슬까슬한 칠성의 손바닥이 그녀의 젖은 뺨에 닿았다. 그것은 비단결보다 거칠었지만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러운 위로였다. 칠성은 홍련의 행동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놈이라. 아씨를 호강시켜 줄 수는 없소. 하지만 약속하리다. 내 밥을 굶어도 아씨 밥은 굶기지 않을 것이고 내 옷을 벗어서라도 아씨 춥게는 안 할 것이오. 그러니 제발 죽지만 마시오. 살아서 나랑 같이 욕이나 실컷 얻어먹으며 오래오래 삽시다. 칠성의 투박한 고백은 화려한 미사여구 하나 없었지만 홍련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이는 뜨거운 불길이 되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매서운 겨울바람이 초가집을 삼킬 듯 울부짖고 있었지만 방 안 두 사람 사이에는 세상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애틋한 유대가 싹트고 있었다. 칠성은 몰랐다. 자신이 구해낸 것이 단순한 기생이 아니라 훗날 자신을 지켜줄 가장 강인한 방패이자 지혜로운 길잡이임을. 그리고 지금 홍련이 흘리는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생명의 눈물임을 말이다. 깨진 그릇에 담긴 묽은 미음 한 그릇이 맺어준 인연은 그렇게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봄바람이 언 땅을 녹이듯 칠성의 정성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홍련을 다시 이승으로 불러들였다. 홍련의 창백했던 볼에 희미하게나마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뼈만 남았던 앙상한 손목에도 조금씩 살이 올랐다. 비록 거동은 불편했으나 홍련은 자리에 앉아 칠성에 떨어진 옷을 기워주거나 구멍난 양말을 꿰매주며 소일거리를 도왔다. 칠성은 그 모습이 좋아 바티를 하다가도 몇 번이고 집으로 달려와 문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며 실실 웃곤 했다.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도 두 사람의 초가집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칠성은 낮에는 남의 집 머슴살이로 밤에는 새끼를 꼬아 장터에 내다 팔며 홍련을 먹여 살렸다. 홍련은 그런 칠성을 위해 쑥을 캐어 쑥국을 끓이고 칠성이 돌아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절뚝거리는 다리로 마중을 나갔다. 칠성에게 있어 난생 처음 맛보는 행복이라는 달콤한 사탕과도 같은 날들이었다. 그는 밤마다 홍련의 손을 잡고 내 다리가 부러져도 좋고 눈이 멀어도 좋으니 이대로 천년만년 살게만 해 주십시오라고 칠성신 치싱신께 빌고 또 빌었다. 그러나 하늘은 가혹하게도 그 소박한 행복마저 시기했던 것일까. 겨우내 잠잠하던 먹구름이 다시금 칠성의 머리 위로 몰려들고 있었다. 어느 날 해질녘 칠성이 나무 한 지게를 지고 콧노래를 부르며
살인문을 들어설 때였다. 평소라면 마당까지 나와 반겨주었을 홍련이 보이지 않았고 대신 집안에서 와장창 그릇 깨지는 소리와 함께 낯선 사내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칠성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지게를 내던지고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다. 방 안의 풍경은 참혹했다. 좁은 방 안을 가득 메운 덩치 큰 사내들이 살림살이를 마구잡이로 부수고 있었고 구석에는 홍련이 사색이 된 얼굴로 웅크려 벌벌 떨고 있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뒷짐을 지고 거만하게 서 있는 자는 바로 그 악랄한 객주 만석이었다. 칠성이 홍련을 구할 때 엽전 5냥을 챙겨갔던 그자였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오. 남의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와 행패라니. 칠성이 핏대를 세우며 소리쳤다. 만석은 칠성을 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천천히 다가왔다. 오냐? 집주인 오셨는가? 내 놈이 보고 싶어 눈이 빠지는 줄 알았다. 그래. 그동안 내 물건 데리고 재미 좋았느냐? 만석의 입에서 나온 물건이라는 말에 홍련의 어깨가 움찔했다. 칠성은 홍련 앞을 가로막으며 두 팔을 벌렸다. 물건이라니 사람을 두고 어찌 그런 망발을 하시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돈을 지불했소. 내 전 재산 5냥을 주고 샀단 말이오. 칠성의 항변에 만석은 배를 잡고 껄껄 웃어댔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기괴한지 칠성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5냥 푹. 그 푼돈 말이냐. 나는 그 돈을 계약금으로 받았지. 몸값 전액이라 한 적 없다. 2년의 몸값이 얼만 줄 아느냐. 자그마치 100냥이다. 100냥 나머지 95냥을 내놓지 못하겠으면 도로 내놔야지. 어디서 날로 먹으려 들어 그것은 명백한 억지였다. 칠성은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때는 분명 다 끝난 일이라 하지 않았소. 이제 와서 딴소리라니. 하늘이 무섭지도 않소. 칠성이 대들자 만석의 눈빛이 순식간에 살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턱짓으로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놈이 매가 약이었구나. 하늘 내 주먹이 곧 하늘이다. 이놈을 아주 죽여놔라. 그리고 전혀는 끌고 가.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왈패들이 칠성에게 달려들었다. 몽둥이가 허공을 가르며 칠성의 등짝을 후려쳤다. 칠성은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홍련이 있는 쪽으로 기어가 그녀를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당겨 감싸 안았다. 안 돼, 못 데려가, 죽어도 못 데려가. 칠성은 홍련의 머리를 가슴에 파묻고 자신의 등을 사내들에게 내어주었다. 턱, 퍽, 우지끈. 몽둥이가 칠성의 뼈와 살을 타격하는 둔탁한 소리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칠성은 입안이 터져 피를 한 움큼 토해내면서도 홍련을 놓지 않았다. 홍련은 칠성의 품 안에서 오열했다. 나으리, 비키세요. 제발 비키세요. 이러다 죽습니다. 저 그냥 갈게요. 따라갈게요. 홍련이 몸부림치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칠성의 팔은 쇠사슬처럼 그녀를 타사매고 있었다. 가만히 있어. 내가 지켜줄 거니까. 쿨럭 칠성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홍련의 하얀 소복 위로 떨어졌다. 왈패 중 하나가 칠성의 끈질김에 질린 듯 쇠몽둥이를 높이 쳐들었다. 독한 놈. 다리몽둥이를 분질러 놔야 정신을 차리지. 섬뜩한 소리와 함께 쇠몽둥이가 칠성의 오른쪽 정강이를 강타했다. 으악, 칠성의 입에서 짐승의 울부짖음 같은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는 홍련의 귓가에 평생 지울 수 없는 악몽으로 박혔다. 칠성의 몸이 경련하며 축 늘어졌지만 그 와중에도 그는 홍련을 아는 팔을 풀지 않았다. 바닥은 온통 칠성이 흘린 피로 흥건해졌다. 만석은 쓰러진 칠성의 머리를 발로 지식이며 침을 뱉었다. 더러운 거지. 새끼가 감히 누구 앞길을 막아 에잉. 재수 없어. 그때 밖에서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무슨 소란이냐. 칠성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관군이 왔으니 살았다고 생각했다. 사또라면, 법이라면 이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칠성의 순진한 믿음을 처참하게 배신했다. 만석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더니 억울하다는 듯 포졸들에게 매달렸다. 아이고, 나으리 잘 오셨습니다. 이 미친놈이 제 돈을 훔치고 도망간 기생년을 숨겨두고 있다가 제가 찾으러 오니 낫을 들고 설치지 뭡니까? 저기 보십시오. 우리 애들이 저놈 낫질에 다칠 뻔했습니다. 만석은 미리 준비해둔 뇌물 주머니를 슬쩍 포졸 대장의 손에 쥐어주었다. 묵직한 돈주머니의 무게를 느낀 포졸 대장은 상황을 파악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런 흉악한 놈을 보았나 여봐라. 당장 저놈을 포박하여 옥에 가두어라. 포졸들이 피투성이가 된 칠성을 짐짝처럼 끌어내기 시작했다. 칠성은 부러진 다리가 질질 끌리는 고통 속에서도 홍련을 향해 손을 뻗었다. 아, 안 돼요. 내 색시. 놔두시오. 저놈들이, 도둑놈들이오. 칠성의 목소리는 쇠 긁는 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홍련은 울부짖으며 칠성을 따라가려 했으나 왈패들이 그녀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서방님, 서방님. 홍련의 절규가 멀어지며 칠성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끌려갔다. 관아의 옥사는 한겨울의 바깥보다 더 차갑고 습했다. 곰팡이가 핀 지푸라기 위에 던져진 칠성은 고열에 시달리며 신음했다. 부러진 다리는 퉁퉁 부어오르다 못해 시커멓게 죽어가고 있었고 온몸의 타박상은 불에 댄 듯 화끈거렸다. 치료는커녕 물 한 모금 주지 않는 옥사 안에서 칠성은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그를 더 괴롭히는 것은 홍련에 대한 걱정이었다. 그 늑대 같은 놈들 소굴로 다시 끌려갔으니 얼마나 무서울까, 얼마나 맞을까. 내가 지켜준다고 큰 소리 쳐놓고 결국 또 지옥으로 밀어 넣었구나. 칠성은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자신이 조금만 더 똑똑했더라면, 조금만 더 힘이 셌더라면, 아니 애초에 돈이 더 많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말대로 자신은 칠푼이가 맞았다. 주제넘게 사람을 구하려 한 데가가 이토록 혹독할 줄은 몰랐다. 밤이 깊어지자 옥사 창살 사이로 차가운 달빛이 스며들어왔다. 칠성은 멍한 눈으로 달을 올려다보았다. 칠성님, 제 다리 한 짝은 가져가셔도 좋으니 제발 홍련이만은 살려주십시오. 그 불쌍한 여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 제가 멍청한 탓입니다. 칠성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피딱지 앉은 볼을 타고 흘렀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하며 차가운 돌바닥에 머리를 태섰다. 쿵, 쿵, 쿵. 이마가 찢어져 피가 흘러도 멈추지 않았다. 감옥 안의 다른 죄수들조차 그 처절한 모습에 숨을 죽였다. 칠성은 몰랐다. 자신이 갇혀있는 이 절망의 구렁텅이가 사실은 홍련을 각성시키는 기폭제가 되고 있음을, 자신이 흘린 피와 눈물이 홍련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맹렬한 불꽃을 깨우고 있음을. 칠성의 사랑은 바보 같았기에 순수했고, 순수했기에 그 무엇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지금은 비록 어둠 속에 갇혀 있지만 곧 다가올 새벽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의 서막을 알릴 것이었다. 칠성은 혼절하듯 쓰러져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도 홍련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허우적거렸다. 그 애달픈 손짓이 옥사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슬픈 밤을 수놓았다. 다시 객주의 창고에 갇힌 홍련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두려움에 떠는 기생의 것이 아니었다. 칠성이 끌려가며 남긴 핏자국이 그녀의 망막에 선명하게 낙인 찍혀 있었다. 자신을 위해 다리가 부러지고 옥에 갇힌 그 바보 같은 사내, 평생을 천대받으면서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그 순수한 영혼이 홍련의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본성을 깨웠다. 사실 홍련은 본래 한양의 사대부 집안 출신이었다.
영모에 휘말려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관비로 팔려오기 전까지 그녀는 사서삼경을 읽고 시와 서화를 즐기던 명문가의 교수였다. 기생이 된 후 살기 위해 철저히 그 과거를 지우고 바보처럼 웃음을 파는 인형으로 살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다시 붓을 들어야만 했다. 홍련은 치마 속 단에 숨겨두었던 은장도를 꺼냈다. 서슬퍼런 칼날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서걱 흑단 같은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소리는 과거에 나약했던 홍련과의 결별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녀는 잘린 머리카락을 집신끈으로 단단히 묶고 창고 구석에 방치된 먹다 남은 숯덩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하얀 속치마를 찢어 바닥에 펼쳤다. 홍련의 손에서 춤추는 숯덩이는 검은 먹물보다 더 진한 한을 토해내며 글자를 새겨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글이 아니었다. 지난 수년 동안 객주만석의 술자리 시중을 들며 귓동량으로 들었던 그의 모든 비리, 소금 밀매 경로, 관아 이방과의 뇌물 거래 내역, 그리고 이중 장부의 위치까지 낱낱이 고발하는 살생부였다. 홍련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석하게 돌아갔다. 칠성을 구하는 길은 눈물 호소가 아니라 놈의 목줄을 차명백한 증거와 법도뿐임을 그녀는 뼈저리게 알고 있었다. 동이 트기 전 새벽에 푸르스름한 어둠이 깔릴 무렵 홍련은 창고 문틈으로 감시병이 조는 틈을 타 기와장을 던져 소란을 피우고는 반대편 개구멍으로 몸을 던졌다. 흙바닥을 기고 가시덤불에 긁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목적지는 단 한 곳, 관아 앞 신문고였다. 억울한 백성이 칠 수 있도록 설치되었으나 함부로 쳤다가는 곤장 100대를 맞고 죽을 수도 있어 아무도 치지 않는다는 금기의 북. 홍련은 그 북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다. 둥둥둥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고 묵직한 북소리가 관아의 담장을 넘어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것은 잠든 세상을 깨우는 소리이자 칠성의 억울함을 하늘에 고하는 천둥소리였다. 깜짝 놀란 포졸들이 창을 들고 뛰어나왔을 때 그들은 기이한 광경에 압도되어 멈칫했다. 산발한 짧은 머리, 피 묻은 소복, 숯 검정이 묻은 얼굴, 귀신과도 같은 형상을 한 여인이 광기 어린 눈으로 북채를 휘두르고 있었다. 멈추어라. 어떤 미친년이 새벽부터 신문고를 울리느냐. 포졸 대장이 고함을 쳤지만 홍련은 멈추지 않았다. 사또를 뵙게 해주시오. 내 목을 베어도 좋으니 사또께 이 경문을 바치게 해주시오. 홍련의 절규는 처절했다. 결국 소란 끝에 사또가 잠덜미를 잡고 동원으로 나왔고 홍련은 포박당한 채 마당에 꿇어 앉혀졌다. 소식을 들은 만석이 헐레벌떡 관아로 달려왔고 옥사에 갇혀있던 칠성 또한 질질 끌려 나왔다. 하룻밤 사이에 반송장이 되어버린 칠성의 모습에 홍련의 가슴이 미어졌다. 퉁퉁 부어오른 다리는 썩어 들어가고 있었고 의식을 잃은 채 늘어진 고개는 힘이 없었다. 서방님. 홍련이 피를 토하듯 불렀지만 칠성은 대답이 없었다. 만석은 사또에게 읍소하며 소리쳤다. 사또 나으리 저녀는 제 집에서 도망친 미친 기생입니다. 제 서방농과 짜고 돈을 훔치더니 이제는 관아까지 와서 행패를 부립니다. 당장 전연의 목을 치고 전원과 함께 걸음으로 쓰게 해주십시오. 만석은 이방에게 은밀한 눈짓을 보내며 상황을 빨리 종료시키려 했다. 사또 역시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려 했다. 그때였다. 홍련이 고개를 뻣뻣이 들고 사또를 똑바로 응시했다. 사또, 제 목을 치셔도 좋습니다. 허나 죽기 전에 제가 쓴 이 글을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만약 거짓이 하나라도 있다면 제 혀를 뽑으셔도 원망치 않겠습니다. 홍련의 눈빛에는 서슬퍼런 기백이 서려 있었다. 천한 기생에게서 나올 수 없는 위엄의 사또는
저도 모르게 헛기침을 하며 이방에게 그 1,000조각을 가져오라 명했다. 이방은 쭈뼛거리며 홍련이 내민 찢어진 속치마를 받아 사또에게 바쳤다. 사또는 처음에는 건성으로 글을 읽어 내려갔으나 이내 눈이 휘둥그레졌다. 거기에는 만석이 관아에 허가 없이 소금을 빼돌려 막대한 부를 축적한 날짜와 수량, 심지어 사또 몰래 이방과 작당하여 세금을 포탈한 내역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사또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변해갔다. 이방은 사색이 되어 다리를 떨기 시작했고 만석은 영문도 모른 채 식은땀을 흘렸다. 이것이 사실이냐? 사또의 떨리는 목소리에 홍련은 또랑또랑하게 답했다. 객주만석의 안방 장롱 및 세 번째 바닥을 뜯어보시면 이중 장부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 포졸을 보내 확인해 보시지요. 사또는 즉시 포졸들을 객주 집으로 급파했다. 동원에는 숨 막히는 침묵이 감돌았다. 만석은 이제야 사태가 심상치 않음을 깨닫고 홍련을 노려보았으나 홍련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다. 잠시 후 포졸들이 헐레벌떡 돌아와 사또 앞에 두툼한 장부 하나를 바쳤다. 사또 말씀하신 곳에서 이 장부가 나왔습니다. 사또가 장부를 펼쳐 홍련의 글과 대조해 보니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다. 사또는 분노로 책상을 내리쳤다. 이런 발칙한 놈들을 보았나. 내 눈과 귀를 가리고 국고를 도둑질하고 있었구나. 여봐라. 당장 저 만석놈과 이방놈을 형틀에 묶어라.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되었다. 만석은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포박당했고 이방은 바닥에 머리를 타시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관아마당에 모여든 구경꾼들은 기생의 말 한마디에 천하의 거상과 관리가 줄줄이 엮여 들어가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사또는 홍련을 다시 보았다. 너는 누구냐? 일개 기생이 어찌 이런 글을 쓰고 이런 기계를 가졌느냐? 사또의 질문에 홍련은 칠성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칠성의 손을 잡고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눈물을 흘렸다. 저는 한때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이었으나 기생이 되어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내가 저를 놀이개로 볼 때 저 바보 같은 사람만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털어 저를 구했고 자신이 굶어가며 저를 먹였으며 제 목숨을 살리려다 다리까지 잃었습니다. 홍련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었으나 단단했다. 그녀는 칠성의 얼굴에 묻은 핏자국을 닦아내며 말을 이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칠푼이라 비웃습니다. 셈을 할 줄 모르고 손해만 본다고 바보라 합니다. 하오나 사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바보라면 남의 피를 빨아 제 배만 채우는 저 만석 같은 자는 무엇이라 불러야 합니까? 진정으로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홍련의 절규는 관아를 가득 메운 사람들의 가슴을 강타했다. 웅성거리던 구경꾼들은 숙연해져 고개를 숙였고 몇몇 안악들은 옷고름으로 눈물을 훔쳤다. 혼절해 있던 칠성이 홍련의 눈물에 반응하듯 힘겹게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짧은 머리에 홍련이 보였다. 색시, 머리가, 왜? 칠성의 갈라진 목소리에 홍련은 왈칵 눈물을 쏟으며 그를 껴안았다. 서방님, 다 끝났어요. 이제 아무도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제가 지켰어요. 서방님이 저를 지켜주셨듯. 이번엔 제가 지켰어요. 사또는 그 모습을 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판결봉을 들었다. 듣거라, 죄인 만석은 국고를 횡령하고 무고한 백성을 핍박한 죄를 물어 재산을 몰수하고 유배형에 처한다. 또한 칠성은 무죄인이 즉시 풀어주고 의원을 불러 다리를 치료하게 하라. 그리고 기생 홍련은 사또가 잠시 말을 멈추자 모두가 숨을 죽였다. 그 기계와 지혜가 가상하고 무엇보다 그 의로움이
무사람의 귀감이 되니 면천맨제나여 양인으로 살게 하라. 또한 몰수한 만석의 재산 중 일부를 떼어 칠성의 치료비와 보상금으로 지급하라. 와, 동원 마당에 모인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것은 단순한 판결이 아니라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기쁨의 함성이었다. 만석은 포졸들에게 끌려나가며 악을 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환호성에 묻혀 사라졌다. 홍련은 사또를 향해 큰 절을 올렸다. 그리고는 다시 칠성에게로 돌아와 그를 부축했다. 칠성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멍한 눈으로 홍련을 바라보았다. 색시, 우리 이제 집에 가는겨. 나 배고픈디. 칠성의 엉뚱한 말에 홍련은 눈물 젖은 얼굴로 활짝 웃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진흙탕 속에서 만개하는 순간이었다. 네, 서방님, 집에 가요. 가서 따뜻한 밥 지어 드릴게요. 배 터지게 드시게 해드릴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관아문을 나섰다. 칠성은 여전히 다리를 절었지만 그의 곁에는 그 누구보다 든든한 홍련이 굳건히 서 있었다. 그들의 등 뒤로 쏟아지는 봄 햇살은 지난 겨울에 혹독했던 추위를 완전히 몰아내고 있었다.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칠성의 부러진 다리에 딱지가 앉고 새살이 돋아날 즈음에는 산천이 푸른 녹음으로 우거져 있었다. 관아에서 내어준 보상금은 칠성과 홍련이 평생을 놀고 먹어도 될 만큼 큰 돈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 그 돈으로 기와집을 짓고 비단 옷을 입으며 떵떵거릴 것이라 쑥덕거렸다. 그러나 두 사람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빗나갔다. 그들은 마을에서 가장 척박하다고 소문난 돌이 반이고 흙이 반인 황무지 야산을 헐값에 사들였다. 사람들은 또다시 혀를 찼다. 저 칠푼이가 돈이 생기더니 또 헛짓을 하는구먼. 저런 돌밭에서 무얼 캐먹겠다고. 계집이 꼬드긴 게 분명해. 돈을 땅에 묻어버리고 튀려는 수작이지. 비아냥거림은 여전했으나 칠성과 홍련의 귀에는 더 이상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칠성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매일 새벽 지게를 지고 산을 올랐다. 한쪽 다리가 불편하여 걸음걸이는 뒤뚱거렸고 무거운 돌을 나를 때마다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지만 그의 입가에는 언제나 싱글벙글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홍련 역시 고운 손에 호미를 쥐고 칠성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며 묵묵히 칠성의 발자국을 따라갔다. 색시, 힘들지 않소. 내가 다 할 테니 그늘에 가서 좀 쉬시오. 손에 물집 잡힌 것 좀 보소. 칠성이 안쓰러운 눈으로 홍련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홍련은 고개를 저으며 칠성의 땀을 소매로 닦아주었다. 서방님이야말로 그 다리로 어찌 이 무거운 것을 나르십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이 돌밭을 일구어 옥토로 만들면 그곳에서 나는 곡식은 세상 그 어떤 쌀보다 달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희망을 심고 있는 것이니까요. 홍련의 말은 칠성에게 천군만마와 같은 힘이 되었다. 사실 홍련은 단순히 노동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 어깨 너머로 배웠던 농사 관련 책의 지식을 떠올려 물기를 트고 퇴비를 만드는 법을 칠성에게 일러주었다. 칠성의 우직한 힘과 홍련의 지혜가 만나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돌산은 놀라운 속도로 변모해갔다. 골라낸 돌들은 튼튼한 밭둑이 되었고 잡초가 무성하던 땅은 검고 기름진 흙으로 뒤덮였다. 칠성의 절뚝이는 걸음은 땅을 다지는 춤사위가 되었고 홍련의 호미질은 대지의 생명을 불어넣는 붓질이 되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 사이 칠성의 황무지는 마을에서 가장 풍요로운 농장이 되어 있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황금빛 벼 이삭이 물결치고 과수원에서는 주먹만한 배와 사과가 주렁주렁 열렸다. 칠성은 더 이상 남의 집 머슴이 아니었으나 여전히 해진 옷을 입고 직접 밭을 갈았다. 홍련은 마을 안악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병든 노인들을 돌보며 덕을 쌓았다. 그러던 어느 해 전국을 강타한 대흉년이 닥쳤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강바닥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졌다. 마을 사람들의 논밭은 말라 비틀어졌고 양식이 떨어진 집집마다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칠성을 비웃던 사람들도, 그를 칠푼이라 손가락질하던 이들도 굶주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풀뿌리로 연명하던 사람들은 하나둘씩 칠성의 집 대문 앞으로 모여들었다. 염치불구하고 구걸이라도 해야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쭈뼛거리고 있을 때 굳게 닫혀있던 대문이 활짝 열렸다. 그곳에는 칠성과 홍련이 서 있었다. 칠성은 10년 전보다 훨씬 주름진 얼굴이었고 머리에는 흰 서리가 내려앉았지만 그 선한 눈매만은 변함이 없었다. 칠성은 대문 밖을 가득 메운 파숙한 마을 사람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밥때가 되었는데 어찌 이리 서 계십니까? 어서 들어오시지요. 안 그래도 솥에 밥을 가득해 놓았습니다. 칠성의 말에 사람들은 귀를 의심했다. 옛날에 그토록 자신들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이들이 아니던가. 칠성 자네. 아니, 칠성 어르신. 저희가 과거에 지은 죄가 많은데. 마을 촌장이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그러자 칠성은 절뚝이는 다리로 다가와 촌장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어르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배고픈 사람 밥 먹이는데 죄가 무슨 소용이고 과거가 무슨 상관입니까? 다 같이 살자고 짓는 농사 아닙니까? 자, 어서 드시지요. 홍련은 칠성의 곁에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주먹밥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천천히 드세요. 창고의 곡식은 넉넉하니 걱정 마시고요. 그제야 마을 사람들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배고픔의 서러움보다 자신들의 옹졸함과 칠성의 넓은 아량에 대한 부끄러움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들은 칠성과 홍련 앞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우리가 눈뜬 장님이었습니다. 진정한 부처가 여기 있는데 칠푼이라 욕하고 손가락질했으니 천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칠성님, 부디 이 못난 놈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마당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다. 칠성은 당황하여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아이고, 이러지들 마시오. 내가 바보라서 셈을 잘못하잔소. 누가 나를 욕했는지, 누가 나를 때렸는지 나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오. 그저 내 색시랑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사는 것, 그리고 이웃들과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는 것, 그것 말고는 아는 게 없소. 칠성의 그 순박한 말 한마디가 100마디의 설교보다 더 깊게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진정한 지혜란 머리로 셈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품는 것임을 그들은 뼈저리게 깨달았다. 흉년이 지나고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칠성과 홍련의 집은 마을의 사랑방이 되었다. 사람들은 칠성을 큰 어른이라 부르며 존경했고 홍련을 살아있는 보살이라 칭송했다. 어느 늦은 가을밤, 칠성과 홍련은 수확이 끝난 들판이 내려다 보이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칠성은 지팡이를 옆에 내려놓고 투박한 손으로 홍련의 손을 감싸 쥐었다. 거친 세월의 풍파를 겪은 두 손이 맞닿아 따스한 온기를 나누었다. 임자, 기억나오. 내가 엽전 5냥을 뿌리던 그날 말이오. 칠성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물었다. 홍련은 칠성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미소 지었다. 어찌 있겠습니까? 제 목숨 값인걸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가장 귀한 5냥이었지요. 칠성은 껄껄 웃었다. 사람들은 내가 그때 미쳐서 돈을 버렸다고 했소. 뭐, 틀린 말은 아니지. 그때는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으니까. 헌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내 평생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장사가 아니었나 싶소.
5냥으로 당신을 얻고 이렇게 옥토를 얻고 사람들의 마음까지 얻었으니 말이오. 이만하면 남는 장사 아니오. 칠성의 농담에 홍련은 눈시울을 붉혔다. 서방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속을 챙기느라 보지 못하는 진짜 보물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서방님의 그 어리석음이 저를 살렸고 우리를 살렸고 이 마을을 살렸습니다. 서방님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바보이십니다. 홍련의 말에 칠성은 쑥스러운 듯 코를 훌쩍였다. 지혜로운 바보라. 허허, 그거 말 되네. 나는 그냥 내 색시가 웃으면 좋고 배부르면 좋고 아프지 않으면 그만이오. 그거면 좋카오. 칠성은 홍련을 더욱 힘주어 끌어안았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훈훈한 봄바람이 부는 듯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다듬이질 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칠성의 부러진 다리는 그에게 영광의 상처였고 그가 걷는 비틀거리는 걸음은 세상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걷는 자의 당당한 행보였다. 세상은 똑똑한 척하는 자들의 계산으로 돌아가는 듯 보이지만 결국 그 세상을 지탱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칠성처럼 우직하게 사랑을 믿고 실천하는 바보들의 목심을 달빛만이 조용히 비추고 있었다. 엽전 5냥으로 시작된 핏빛 인연은 오랜 세월을 거쳐 비로소 황금빛 낙원으로 결실을 맺었다. 그들이 일군 땅에서 자라난 것은 곡식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척박한 세상에 뿌려진 사랑과 희생이라는 씨앗이 얼마나 거대한 숲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칠성과 홍련, 두 사람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전해져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무사람들의 가슴 속에 작은 등불 하나를 밝혀주고 있었다.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선함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대가가 꽃처럼 피어난다는 진실을 속삭이며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